좀 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문화의 12강의 두 번째 영화 한류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이제 방송 한류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길게 돼버렸죠. 아무튼 뭐 이번 이제 시간에 이제 영화 한류의 실태는 이 방송 한류보다 조금 더 짧아질 것 같습니다. 뭐 내용들이 워낙 뭐 이제 다룰 내용들이 방송 한류보다는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뭐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뭐 영화 한류 하면은 뭐 그냥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각종 영화제를 수상하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한국 영화 100년에 있어서의 쾌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기생충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영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어, 영화 한류 안에서의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더라도 그건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볼 게 영화 한류의 실태 안에서의 현재 영화 한류의 현황이겠죠. 첫 번째로 역시 기생충이죠. 기생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 영화제의 어떤 황금 종려상 수상과 더불어서 아카데미 4개 부분 수상을 통해 가지고 한국 영화의 작품성과 상품성을 전 세계에 인정받은 그런 상황이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영화 100년이거든요. 지금 현재 100년인데 그 100년의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동시에 석권한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수출은 현재 지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기술 서비스 업체의 해외 영화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죠. 또한 완성 영화의 어떤 수출 역시 저조해지면서 한국 영화의 어떤 해외 진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생충이 연달아서 어떠한 그 국제 영화제 안에서 좋은 소식을 보내온 것과 달리 현재의 어떠한 그러면 한국 영화 시장은 어떠한가 했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영화 기술 서비스 업체의 해외 영화 참여율이 저조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영화 기술 서비스 업체의 주요 파트너였던 중국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힘써가지고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것은 어떤 자국 중심의 어떠한 그 기술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정부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추후에도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이 결국 기술 업체들의 해외 영화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또한 완성 영화의 어떠한 수출 역시 저조하게 만들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게 참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생각이 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지금 뭐 영화 한류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뭐 제가 영화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하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어,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게 수출에서의 판권 계약의 지속적 상승이죠. 그래서 이제 전 판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판권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판권 계약을 갖다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판권을 나누어서 어떤 한 회사의 이렇게 찢어 가지고 판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한 회사에다가 판권 전권을 줘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계약이 일단 용이하고요. 수익의 추적이 원활하죠. 더불어서 부가판권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 부가판권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그 영화가
영화가 어떠한 이를테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래서 기생충 영화와 관련된 여러 기생충 주인공의 얼굴을 캐릭터화한 상품을 만든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부가판권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전판권을 계약하는 계약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 판권보다는요. 그래서 전체 이제 어떠한 판권의 판매 형태라는 것이 전판권 계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메이크 판권의 호조세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컨셉이 확실하고 흥행이 검증되어 있는 한국 영화의 어떤 성공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리메이크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 맞는 영화로 재탄생을 통해서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향후에 어떤 리메이크 판권의 다양성, 그러니까 각 나라에 팔 수 있는 판권의 어떤 판권을 이렇게 다양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향후 영화 한류의 어떤 한 성장의 동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화기술 서비스 업체의 수출 침체,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으로의 어떤 인력 수출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주가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죠. 가장 큰 게 이제 사드의 영향이었죠. 사드로 인해 가지고 한한년이 발령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어떠한 그 한중 합작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영향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영화 기술 서비스 업체의 수출 침체로 이어졌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제휴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할리우드와의 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할리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버렸다는 겁니다. 자체적인 어떤 자생력을 키워 나가버리다 보니까 향후의 수출 전망이라는 것도 역시 더욱 어둡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비책이라는 것은 국내 시장 안에서의 앞서 이제 저희가 그 방송 한류 이야기를 하면서 OTT 서비스가 확대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OTT 서비스가 글로벌 OTT 서비스가 확대와 더불어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어떤 인터넷을 통한 쇼폼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 서비스 업체들이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만을 과거의 어떤 기술 서비스 업체의 수출길이라는 것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친중국적인 의존도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중국도 이미 기술적 완성도가 그 수준이라는 것이 한국을 거의 따라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내에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보면서 그 국내 안에서의 어떤 협업들과 그걸 통한 기술적 타겟책 이런 것들을 모색해 봐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저희가 제가 심각해질 필요는 없고요.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수업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해서 침체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다 영화계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의 어떠한 그 영화 한류의 현황이 이러하다면 그 현재 영화 한류의 그럼 핫 이슈는 무엇이냐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영화 100년 역사의 정점이었던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자세히 좀 해봅시다. 그래서
전 세계 영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죠. 그래서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이라든지 아카데미 감독상을 비롯한 4개 부분. 그러니까 감독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하죠. 이 작품상 수상이라는 것이 해외 영화에 작품상을 주는 경우가 아시아 영화로서 최초일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외국 영화에서 그 아시아 영화로서 최초이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골든글러브의 어떤 외국 영화상까지 수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유럽에서 칸 영화제의 어떤 유럽이라든지 아카데미로 대표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영화의 어떤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은 향후의 어떤 영화 한류의 전망을 밝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 영화가 일정 부분 시기적으로 침체기가 있다고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 왜 그러느냐?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한국 영화의 어떤 작품성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면 다른 한국 영화들에게도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양한 한국 영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방송 한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재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서 킹덤이라는 것이 굉장한 흥행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그뭐 사이코즈만 괜찮아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향후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안에서의 한국 영화에 대한 그 관객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카데미가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4대 영화제 얘기를 하면 전 세계 4대 영화제 하면 칸, 뭐 모스크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4대 영화제를 보통 이제 3대 영화제 정도로 국제 영화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이제 칸이 있고요. 그다음에 베니스가 있죠. 그다음에 베를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토론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3대 영화제는 보통 이제 칸 영화제와 그 다음에 베니스 영화제, 그 다음에 베를린 영화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하고 토론토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는 보통 모스크바를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4대 영화제 하는데 4대 국제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 작품성 위주의 선발이죠. 작품성 위주의 선발이 되다 보니까 재미보다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작품적인 면을 갖다 굉장히 중시하는 데 반해 아카데미는 미국에서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그 아카데미라는 것은 아무래도 상업성이 훨씬 더 다른 국제 영화제들에 비해서는 상업성이 훨씬 더 가미된 영화제다. 더불어 외국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문호 개방을 잘 안 했던 영화제 중에 하나지요. 그것은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자국의 어떤 영화라는 것이 세계 최고의 영화라는 그런 인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미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 영화를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특히 영어로 되지 않은 외국 영화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기생충은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영어로 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자국의 언어가 전 세계 언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자신들이 다시 읽는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기생충이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 기생충이라는 것이 왜 아카데미까지 그러니까 어떤 상업 영화의 어떤 최고로까지 처지는 그 아카데미 안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결국 상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제 수상작의 어떤 상업적 흥행이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내 영화 시장 안에서도. 그러니까 외국 영화제 수상작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여기 이제 홍상수 감독,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 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 알려진 우리나라 감독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홍상수 감독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 별로 흥행을 많이 못하죠. 외국에서 인정을 받더라도. 박찬욱 감독도 비슷합니다. 외국 영화제 수상작이라 그랬을 때 외국 영화제 수상작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보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없었죠. 그리고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좀 휩싸여가지고 있지만 김기덕 감독도 외국에서 인정을 받았던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작품들은 솔직히 제가 봤는데 재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외국 영화제 어떤 수상작들이라는 것은 예술성을 따지고 그 안에서의 어떤 내용이 왜 저렇게 감독이 앵글을 저렇게 잡았고 저렇게 찍으려고 했을까를 갖다 생각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독자들, 시청자들에게는 고달픈 영화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요. 기생충은 1000만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어떠한 1000만의 관객 동원이라는 것은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봤다라는 것은 5분의 1이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놓고 봤을 때 1000만, 자, 2500만 정도가 성인이라고 칩시다. 대충. 그러면은 2500만 중에 1000만이 봤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의 2명 반에 1명 정도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진짜 옆에 사람 건너서 한 번씩 다 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1000만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무시한 한국 내에서 성공을 거둔 거야. 어마무시는 아니거든요. 성공을 그러니까 흥행으로 성공을 거둔 거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작품성과 상품성을 모두 갖춘 영화가 됐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저쪽 미국, 북미 쪽까지 흥행 성적을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그것은 봉준호 씨 어떤 대중 화법이라는 것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봉준호식 대중 화법.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봉준호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봤던 것이 지금 떠오르는 게 마더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마더라는 것은 김혜자 배우가 마더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자기 아들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면서 막 감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마더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근데 거기 그 카메라 앵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요.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연기자의 어떠한 그 장점들을 굉장히 잘 뽑아냅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괴물 같은 영화도 그렇거든요. 괴물 그 영화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그 세 번째 시간에 봉준호 감독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리려고 하는 영상들의 리스트라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 시간으로 봉준호의 어떠한 무비 스토리라 그래가지고 괴물이라든지 설국열차, 마더, 살인의 추억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감독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다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영상들도 시간이 되실 경우에 좀 보셨으면 해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올려놓을 여기 링크를 걸어놓은 게 뭐냐면 영화, 그러니까 다큐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어,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된 다큐가 있습니다. 다큐 영화가. 그게 이제 부재의 기억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어떤 이승준 감독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의 기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것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이러한 것들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부재의 기억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호는 저도 그냥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쪽이 참 먹먹해 오는 그런 일이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떠한 재난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애꿎은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희생시켜버렸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담담하게 찍어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봤었는데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부재의 기억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셨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그 보시고 어떤 그 영화 자체 부재의 기억이라는 다큐 영화 자체가 굉장히 파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막 잘려 있거든요. 잘려 있으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월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이런 다큐 영화가 다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을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그 네이버 안에서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 정치인들을 뽑지 않았을 때 민중들이 얼마만큼 안타깝게 희생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정치 권력자들의 뻔뻔스러움 이런 것들을 아 저도 이야기하기 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올려놓은 게 정윤석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해 놓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당이라는 그 이동진 평론가하고 김중혁 작가의 어떤 영화당이라는 그 토크,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담 형태의 어떠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다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의 다큐 영화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기생충으로 대변되는 봉준호 거장이죠. 는 한국의 주류 영화계가 어떠한지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이라는 것은 다큐 영화가 잘 만들어진 다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정윤석 감독의 다큐에 관한 이야기는요, 젊은 신진 작가들의 다큐가 어떤 식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의 영상 링크를 이야기해 놓은 것은 킹덤입니다. 킹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방송 한류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거든요. 그런 것들의 제작이라는 것이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상업적 드라마가 어, 콜센 드라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상업적 드라마가 자본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지를 그냥 한번 이런 식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봉준호 감독 그 올려드린 그 부분까지는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링크를 클릭해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이제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 영화라든지 혹은 다큐들 혹은 넷플릭스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뭐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신인 발굴의 정책, 여성 감독이 희망이다를 갖다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여성 감독들, 신인 여성 감독들이겠죠. 그러니까 김보라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인 벌새가 각종 영화제 초청과 더불어서 독립영화로서는 드물게 1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봉준호 이후에 한국 영화의 기대주로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 발굴이라는 것이 결국 여성 감독들이 한국 영화계 안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젊은 여성 감독들이 점점 더 그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한국 영화의 미래가 밝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다양성 측면에서 그렇죠. 특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들이 있거든요. 여성 특유의 그 섬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화 안에서 어떤 식으로 창작되고 영화화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그 바람이 있다면 영화 그 감독으로서 여성 감독이 국제영화제에서 좀 큰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김보라라든지 박누리, 이종원 등의 어떤 여성 감독들이 탄탄한 그 연출력과 상업성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한국 영화의 새로운 창작력을 북돋을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서비스 수출의 기나긴 침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이 성장하고 수출 판로가 막혀버리다 보니까 결국 침체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했을 때 앞서 이제 제가 이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국내 OTT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판로가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OTT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서 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안에서 기술 서비스들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서의 새로운 쇼폼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성장 동력으로 이용해 가지고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건지 이러한 것들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수출은 꾸준히 이제 타진을 하되 새롭게 자리 잡은 영상 산업 콘텐츠의 특성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기술 서비스 역시 그에 발맞춰 가지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영화 한류의 어떤 핫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한류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영화 한류의 전망은 어떠하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TV나 영화 관람이라는 것이 결국 기존의 어떤 영화관의 개념을 이제 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VOD, OTT 서비스로 그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TV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TV가 커지다 보니까 영화관이 어 내가 굳이 영화관에 가서 꼭 그 큰 화면으로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작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좀 편한 데서 편하게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영화 창작과 유통에도 그러한 시청자들의 어떠한 개인적 취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변화하는 취향을 읽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점이 돼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어떠한 유통구조 안에서의 영화의 성공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한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종합 콘텐츠로서의 영화의 진화죠. 그래서 단순히 장편 영화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로 확장을 꾀하면서 장편 영화의 어떤 세일즈와 더불어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가미한 포맷의 수출을 지향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편 영화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향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편 영화들을 묶은 옴니버스식 영화관들이 혹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쇼폼에 점점 익숙해져 가거든요. 사람들이. 쇼폼에 익숙해져 간다라는 것은 긴 것은 지루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상황이 지금 변화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욱 그러하겠죠. 그렇게 되면 향후의 영화 시장이라는 것도 장편 영화만으로는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 콘텐츠로서의 영화의 진화를 꿈꿔야 한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전 세계의 어떤 영화 한류를 지속하기 위한 철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과정에서 보면 그 CJ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전략적으로 수상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결국 어떠한 한 작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작품성과 그다음에 그 감독의 연출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외적 요소들 또한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업체들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향후 영화 한류를 지속시키는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진 창작 인력들에 대한 기대지요. 앞서 이제 여성 영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새로운 신진 감독들이 대거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연상호, 윤성현, 변성현, 이충현, 이용주 감독들이 전작의 호평에 힘입어 가지고 새로운 작품의 창작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는 것은 향후 영화 한류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중량감 있는 중견 감독들이 신작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류승환이라든지 강재규, 윤재균, 홍상수 등의 어떤 기존 중견 감독들 역시
새로운 신작들을 준비하거나 내놓고 있는 것 역시 영화 한류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변화하는 세대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유튜브 플랫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세대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향후의 어떤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에서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대가 변화했는데 과거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고집하는 것은 장인정신이 아니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은 결국 침체가 오고 그것은 뒤안길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류의 어떠한 지속성, 그러니까 영화 한류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새로움에서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새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향후에는 이제 한국 국내 어떠한 그 영화 상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콘텐츠의 개발과 준비,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를 겨냥한 그러한 콘텐츠의 제작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라는 거, 발빠르게 읽어내자는 거죠. 그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뒤처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어느 영역에서든지 망고의 진리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발빠르게 읽어내고 거기에 빠르게 적응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살아남는 비결이다. 아주 뭐 단순하지만 정확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상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뭐 영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영화를 배우는 분들이 아니고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영화 한류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제가 링크를 해놨던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영화가 유튜브 안에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중에 작품성 있는 작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시면서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